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진수 씨 아니라고 말해줘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알아가 봐요. 위험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가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윤혜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윤병수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65년을 살아오며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된 혜정이었지만 이 소리만큼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또야. 혜정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무릎이 빳빳했지만 30년 넘게 아이들 앞에 서온 교장의 몸은 여전히 곧았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달빛만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바람일까? 하지만 혜정은 알고 있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분명 무언가의 경고였다. 아침이 되자 남편 병수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어젯밤에도 그 소리 들었어. 응. 당신은 못 들었지. 나는 깊이 자서. 미안해. 혹시 동물이 아닐까? 너구리나 고양이 같은.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교사로 살아온 30여 년 그녀는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날 오후 혜정은 마을 이장댁에 들렀다. 이장 부인 김순덕은 마을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고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순덕 씨, 혹시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요. 순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선생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선생님 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요즘 이 동네에 자주 오신대요. 선생님 아드님은 없이 혼자서요. 미라가? 무슨 일로? 글쎄요. 부동산도 들르시고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걸 본 사람도 있고요. 제가 듣기론 이 집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 섬이라. 10년 전 아들 도연이 데려온 그 여자. 처음엔 상냥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혜정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한 집착, 시댁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는 태도. 그 사람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일기장을 꺼냈다. 교사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다. 매일의 일과 대화 느낌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다. 2025년 9월 15일. 며느리 섬이라. 내 허락 없이 마을 부동산 방문. 집 가격 문의. 남편과 상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수상함.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혜정은 재빨리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혜정이 손전등을 켜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젊고 날렵한 체구. 그는 재빨리 골목으로 사라졌다. 혜정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음모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의 두드림이 사실은 누군가가 보내온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혜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미라였다.
어머님 저예요. 다음 주에 민호 데리고 내려갈게요. 잠깐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혜정은 손자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10살의 맑은 눈을 가진 아이. 그래, 물론이지. 무슨 일 있니? 사업 관계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일주일 정도만요. 전화를 끊은 혜정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미라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두드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혜정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뒤 미라가 손자 민호를 데리고 나타났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미라는 민호의 가방을 현관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손자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민호는 그저 엄마의 차가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민호야, 할머니랑 집에 들어가자. 혜정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날 저녁 혜정은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상을 마주한 민호는 말이 없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답지 않게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민호야,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엄마랑 아빠는 요즘 어때? 민호의 수저가 멈췄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응,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혜정은 수저를 내려놓고 손자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뭐든지 말해봐. 할머니한테는 뭐든 얘기해도 돼.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해요. 혜정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그래, 할머니도 알아.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원래 좀 어색한 법이야. 아니에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주에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늙은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두르자고. 그리고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인생이 펴진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혜정의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배운 것이 있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 앞에서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 민호야, 그건 아마 엄마의 사업 얘기일 거야. 어른들 일은 복잡하거든.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윤혜정 보험이라고. 혜정은 손자를 안아주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혜정은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철을 꺼냈다. 보험 정서들이었다. 생명보험 가입일 2024년 3월. 수익자 윤도현 아들 서미라 며느리 상해 보험 가입일 2024년 7월. 수익자 서미라 혜정의 손이 떨렸다. 모두 작년에 가입한 보험들이었다. 그때 미라가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만일을 대비해야죠 라며 권유했던 것들이었다. 혜정은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었다. 이걸 위해서였구나. 혜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9월 22일. 손자 민호의 증언. 미라가 전화통화 중 이번엔 반드시 성공. 보험금 윤혜정 보험 언급. 작년 가입한 보험들 수익자 모두 아들과 며느리.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등교 준비를 하는 동안 혜정은 남편 병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당신도 작년에 보험 들었지? 도연이가 권해서 들었지.
왜? 수익자가 누구야? 도현이랑 미라. 아들한테 남겨줘야지. 누구한테 남겨줘. 병수는 태평하게 웃었다. 혜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혜정은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 사는 청년 진수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동네에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진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이 청년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 그냥. 나이 들면 걱정이 많아지나 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직업란은 비어 있었다. 진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에요. 모호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혜정은 이상하게도 이 청년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들기 전에 혜정에게 말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꾸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무서우면 할머니 방으로 오면 돼.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혜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장을 보러 마을 시장에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교장 선생님, 여기 고등어 싱싱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2마리 주세요. 아이고 손자 왔다며요? 애들은 고등어 좋아하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혜정은 다시 진수를 마주쳤다. 그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선생님 혼자세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진수는 이미 혜정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집까지 가는 길인데요, 뭐. 저도 운동 삼아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사실은 이 동네에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혜정이 걸음을 멈췄다. 진수도 멈춰섰다. 저는 사설 탐정이에요. 정확히는 보험 사기 전문 조사원이었어요. 보험 사기? 네. 3년 전 서울에서 한 사건을 맡았었어요.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보험금이 5억이 넘었죠. 조사 결과 그 남자의 아내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아내가 누구였는데요? 서미라.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진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게 내 며느리예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온 거예요. 둘은 혜정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진수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게 3년 전 사건 기록이에요. 피해자는 서미라의 첫 번째 남편 박진우, 33세의 돌연사였죠.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럼 자연사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사망 6개월 전에 갑자기 고액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어요.
둘째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셋째 사망 당일 박진우는 아내가 만든 저녁을 먹고 1시간 뒤 쓰러졌죠. 혜정은 숨을 삼켰다. 부검은 안 했나요? 가족이 원치 않아서 간단한 부검만 했어요. 그리고 섬이라는 장례를 최대한 빨리 치렀죠. 화장까지요. 그럼 증거가 없어요. 그게 문제였죠. 보험사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국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섬이라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뒤 선생님 아들 윤도현을 만났죠. 혜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우리 아들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현 씨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현 씨도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 명의로 작년에 보험을 여러 개 들었죠. 우리 도연이가 설마 선생님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이번엔 범죄를 막아야 해요.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제가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최근 일주일간의 이상한 일들이요. 진수는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선생님 이거 대단한데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정확해요. 이거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할까요? 지금은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그들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미키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미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위독한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럼 서미라와 도연 씨가 움직일 거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기록하는 거죠. 혜정은 망설였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한다면 나는 그 아이를 막아야 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의무니까요. 진수는 혜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단호함이 있었다. 선생님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교장이었어요. 위기는 늘 있었죠. 학부모와의 갈등, 아이들의 문제, 교육청의 압박. 하지만 나는 항상 정면으로 맞섰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그날 오후 혜정은 손자 민호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나. 엄마, 아빠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혜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혜정은 남편 병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왜 갑자기? 가슴도 답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요, 당신은 민호 봐줘요. 나 혼자 다녀올게요. 다음 날 혜정은 진수와 함께 큰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검진을 받는 대신 그들은 진수의 지인인 의사를 만났다. 선생님 건강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진수 씨가 부탁한 대로 위독한 진단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진수 씨가 설명해 준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일주일 뒤 혜정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 도연아,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하지만 혜정은 알고 있었다. 그 걱정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는 걸. 심장에 문제가 있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전화가 끊긴 후 진수가 물었다. 떨리시죠?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해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혜정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가족들에게 퍼졌다. 사흘 뒤 아들 도연이 며느리 미라와 함께 내려왔다. 두 사람은 지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혜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혜정은 더 이상 그 온기를 믿을 수 없었다. 괜찮아. 약 먹으면서 지내라더구나. 어머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셔야죠. 서울로 올라가세요. 미라가 가방에서 병원 팸플릿을 꺼냈다. 이미 준비해온 것이었다. 여기 심장 전문 병원이에요. 제가 예약도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동네 병원에서. 어머니 심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연기였을까 진심이었을까? 혜정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정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 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멈춰 섰다. 도현과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신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응. 의사가 그랬어. 심장 쪽이 좋지 않대. 언제 큰일 날지 모른다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쉿. 작게 말해. 아버지 주무시잖아. 혜정은 숨을 죽였다. 다음 말을 들어야 했다. 어쨌든 보험은 확실히 해둔 거지? 당연하지. 작년에 다 정리했어.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합치면 얼마나? 10억은 넘을 거야.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라의 목소리. 도연아, 우리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알지? 무슨 소리야? 지난번처럼 뭔가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진호 때 생각하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우리 계획을 눈치챘으니까. 이번엔 달라. 혜정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수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미라는 전 남편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그 표적이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도현도 공범이라는 사실이었다. 혜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화 내용 들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인정했어요. 나도 표적입니다. 곧 답장이 왔다. 녹음했습니까? 아니요. 휴대폰 가져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제가 설치해드릴 소형 녹음기 사용하세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과 미라는 서울로 돌아간다며 인사를 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해요. 알았어. 걱정 마라.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요즘 어지러우시거나 가슴 답답하시면 이 약 드세요. 미라가 약봉지를 내밀었다. 혜정은 받았지만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다. 차가 떠나고 혜정은 곧바로 진수를 불렀다. 진수는 약봉지를 분석하겠다며 가져갔다. 선생님,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검사해 볼게요. 그 사이 혜정은 마을 이장댁을 다시 찾았다. 순덕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선생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많이 편찮으시대요. 순덕 씨,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 미라 씨 전에 시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순덕의 표정이 묘해졌다. 아, 그거요. 사실 소문이 좀 있었어요. 무슨 소문? 미라 씨 전 시부모님들이요. 미라 씨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시아버지가 먼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고 시어머니는 그 후 6개월 만에 급성 질환으로.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미라 씨가 사업을 했다는데. 근데 그것도 망했다더군요. 경찰 조사는 그냥 사고사로 처리됐대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건 워낙 흔한 사고니까요. 시어머니도 원래 당뇨가 있으셨고, 혜정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기록했다. 2025년 9월 30일 미라의 전 시부모 의문의 연속 사망, 계단 추락 급성 질환, 보험금 수령,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나와 병수도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 저녁 무렵 진수가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선생님, 약 분석 결과 나왔어요. 뭐였어요? 디기탈리스.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심장약 성분이긴 한데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처럼 심장이 약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검에도 기존 심장 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혜정은 자리에 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우리 도연이가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선생님,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이제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이야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들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걸 잡아야 해요. 바로 그때 혜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 병수가 쓰러졌다는 119 구급대원의 전화였다. 뭐라고요? 혜정과 진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다는데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계단에서? 네, 집 앞 계단이라고 하시던데요. 혜정은 진수를 바라봤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같은 생각이었다. 미라의 전 시아버지도 계단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혜정은 병실로 달려갔다. 남편 병수는 의식이 없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혜정은 남편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다. 진수는 병원 복도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새벽 3시 혜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경고했잖아요. 이 집에서 오래 버티지 말라고.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혜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새벽마다 창문을 두드리던 그 사람. 그것은 경고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미라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혔다. 혜정은 혼란스러웠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도연아, 내 아버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혼자 집에 계시다가.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손자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 미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혜정은 그 말을 거절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 곁에. 그날 오후 진수가 혜정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선생님, 집 계단을 조사했어요. 뭐 나왔어요? 계단 손잡이에 기름 성분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미끄럽게 만든 거예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지문을 찾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진수가 망설였다. 그런데 뭐예요? 선생님 아드님 도연 씨가 어젯밤 선생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CCTV에 찍혔어요. 혜정은 난간을 붙잡았다. 현기증이 났다.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라 씨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스스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날 밤 병수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다. 혜정이 손을 잡자 병수가 힘없이 말했다. 여보, 조심해.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가 어젯밤에 왔었어.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니, 뭔가 계단에서 미끄러웠어. 이상했어. 병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혜정은 충분히 들었다. 남편도 의심하고 있었다. 아들을. 혜정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눈물이 났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싸워야 할 때였다. 도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막아야겠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혜정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 씨, 계획을 실행합니다. 내가 믿기가 되겠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교사로 살 때도 교장으로 있을 때도 나는 항상 학생들 앞에 섰어요. 위험해도 뒤로 물러선 적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달빛이 병원 창문을 비췄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혜정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지냈다. 손자 민호는 혜정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자꾸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아지시죠? 그럼 할아버지 튼튼하셔. 하지만 혜정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의사는 병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혼자 병원에 찾아왔다. 미라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민호는 학교 갔어. 도연아, 미라는. 미라는 서울에서 일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 도윤은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혜정은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42의 나이. 머리에는 벌써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혜정은 문득 어린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신나서 뛰어오던 모습. 엄마, 선생님이 내가 착하대요.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도연아, 네, 어머니. 너 요즘 힘들지? 도연의 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 말이다. 잘 안 된다며? 네. 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빚이 좀 많아요. 얼마나? 3억 정도요. 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보험 들어준 거니?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뭘 계획하고 있니? 계획이라뇨,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도연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어머니, 미라가 시킨 거니? 아니면 내 생각이니?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인지... 내 아버지 계단 사고. 그거 사고 아니지?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도연아, 엄마한테 다 말해. 지금이라도 멈추면 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다. 어머니 계셨네요. 도연아, 여기 있었어. 미라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도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응, 미라야. 언제 왔어? 서울에서 일 끝내고 바로 내려왔어요. 미라는 혜정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혜정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다행이네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미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아, 우리 나가자. 어머니 좀 쉬시게. 응. 도연은 일어서며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혜정은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 씨, 도연이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니까 알아요. 저 아이 양심이 아직 살아 있어요. 미라가 아니었다면. 선생님,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흔들린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도연이를 구하고 싶어요. 완전히 악마가 되기 전에. 그날 밤 혜정은 병원 로비에서 도현을 우연히 마주쳤다. 도현은 혼자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도연아, 혼자 있니? 네. 미라는 잠깐 화장실 갔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밤 바람이 차가웠다.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바빴지. 학교 일에 매달려서 너한테 제대로 신경 못 써줬어.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쳤어야 했는데. 도현이 울먹였다. 어머니, 저는 도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응. 다 알아. 도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누가 시킨 거니? 미라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라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보험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부모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미라가 계획을 짰고 저는 그냥 공범이었지. 도현은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혜정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도연아,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자. 내가 자백하면. 안 돼요, 어머니. 미라가 날 가만 안 둘 거예요. 저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제가 전에 회사 돈을 횡령한 적이 있어요. 미라가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 죽이는 것보다. 어머니 저는 무서워요. 감옥 가는 것도 무섭고 미라도 무서워요. 저는 바로 그때 미라가 나타났다. 도현아, 여기 있었네. 뭐 하는 거야?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랑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현아, 가자. 늦었어. 미라는 도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현은 뒤를 돌아보며 혜정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도와주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혜정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수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다 들었어요. 녹음했어요. 네. 도연 씨의 자백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피해자이기도 해요. 미라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범인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알아요. 하지만 저 아이를 구하고 싶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위험해요. 진수 씨도 부모가 되면 알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이에요. 혜정은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였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내가 쓰러지는 연기를 할게요. 그럼 미라와 도연이 움직일 거예요. 도연 씨가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미라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연이는 결국 미라 편을 들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슬프시겠어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해요. 그날 밤 혜정은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2025년 10월 7일. 도연이가 자백했다. 하지만 미라의 협박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내일부터 마지막 계획 실행.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내 아들을 사냥하는 어미가 되었다.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 달빛이 일기장 위를 비쳤다. 그 빛은 눈물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혜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병수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의사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집에 오세요? 민호가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 혜정은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다. 그날 오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준비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다. 진수는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들을 꺼냈다. 이건 펜 모양 녹음기예요.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시계형 카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네요. 선생님,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흘려야 해요. 어떡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상태가 위중하다고. 그럼 미라와 도현 씨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보험금 청구를 시도할 겁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진수 씨, 나는 교사로 살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선생님,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바빴어요. 학교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내 아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날 저녁 혜정은 마을 이장댁에 들러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순덕 씨, 나 내일 서울 큰 병원 간다. 심장 정밀 검사 받으러. 아이고,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의사가 빨리 검사 받아야 한대. 혹시 모르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작은 마을에서 소식은 항상 빠르게 전파되는 법이었다. 다음 날 혜정은 진수와 함께 서울의 한 병원으로 갔다. 진수의 지인인 의사가 협조해 주기로 했다. 선생님, 오늘부터 입원해 계세요. 병실은 일반실로 했어요. 너무 좋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호는 어떻게 하죠? 제가 마을 분들께 부탁했어요. 당분간 이장댁에서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혜정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장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검사만 받는 거야. 걱정 마. 전화를 꺼는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병원에 계신다고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검사 좀 받으려고. 제가 내일 올라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혜정은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진수를 바라봤다. 내일 온대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준비합시다. 다음 날 오후 도현이 병실로 들어왔다. 혼자였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아. 그냥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 뭐래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왜, 도연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혜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어머니. 엄마가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곧 죽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엄마가 죽으면 너는 뭘 할 거니? 저는 슬플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뭘 더 원하세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보험금 생각하고 있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다. 혜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싶었어. 내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도연아 나한테 말도 없이 먼저 왔어. 미라야 어서 와. 미라는 혜정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심장이 약해서 입원 치료 받아야 한대. 얼마나 입원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미라와 도연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혜정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집이 편해.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아버지도 아직 병원이시고 민호가 있잖아. 애가 뭘 안다고요. 어머니 제발 우리 말 좀 들으세요. 미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혜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진수가 병실로 왔다. 선생님 복도에서 대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진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뭐래? 심장이 많이 안 좋다며. 응, 그런 것 같아. 좋아. 우리 계획대로 하자. 일주일 후에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모셔와. 그리고 그리고 막 예전처럼 하는 거야. 약 좀 섞어서. 조금씩 천천히. 그럼 심장마비로 자연스럽게. 미라야 나 무서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빚 갚고 싶지 않아? 우리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당신 엄마는 이미 늙었어. 어차피 몇 년 못 사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앞당기는 것뿐이야. 미라야, 당신 진호 때 생각해봐. 우리 그때도 잘했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녹음이 끝났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들을 준비는 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다. 선생님,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니까. 하지만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경찰에 넘기면, 아니에요. 예?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걸 잡아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선생님. 진수 씨, 나는 30년 동안 교장이었어요. 학생들한테 항상 말했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이제 내가 그걸 보여줄 차례예요. 혜정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이었다. 진수 씨, 계획을 좀 바꿉시다. 어떡해요? 일주일 후 내가 퇴원해서 그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약을 먹이려고 할 때 그걸 잡는 거죠.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을 거잖아요. 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근처에 있겠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들이닥칠 거예요. 고마워요, 진수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정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며 혜정은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병원에 올 때도 꼭 챙겨온 일기장이었다. 2025년 10월 10일 결정적 증거 확보. 미라와 도연의 대화 녹음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일주일 후 나는 그들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할 것이다. 잘못된 욕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으며 혜정은 혼잣말을 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르쳐 줄게. 이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달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차갑고 냉정한 빛이었다. 마치 사냥꾼의 눈빛처럼.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혜정은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했다. 어머니, 오늘 퇴원하시는 거죠? 제가 차 가지고 왔어요. 도현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다. 미라도 함께였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우리 집 방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고마워 미라야. 혜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가슴 주머니에는 펜형 녹음기가 있었고 손목에는 시계형 카메라가 있었다. 차 안에서 미라가 말했다. 어머니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심장이 약하시니까. 혜정은 백미러로 도현의 얼굴을 봤다. 아들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하지만 혜정의 눈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민호는 학교 갔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미라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력 회복하셔야죠. 그래 잘 먹을게. 식사가 끝나고 미라가 약봉지를 가져왔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물 가져올게요. 혜정은 약봉지를 받았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다. 진수가 분석했던 그 약과 비슷해 보였다. 이게 뭐니? 심장약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그래. 혜정은 약을 입에 넣는 척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혀 밑에 숨겼다.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다. 그날 밤 혜정은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 먹이려고 시도했어요.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녹음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든 대화 녹음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아파트 근처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다시 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어제 약 드시고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다행이네요. 오늘도 드셔야 해요. 혜정은 같은 방법으로 약을 먹는 척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째 되는 날 혜정은 일부러 어지러운 척 연기를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어지럽네.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라와 도현이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제가 119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누워 있을게. 미라와 도현은 혜정을 방으로 부축해 갔다. 침대에 눕힌 후 두 사람은 거실로 나갔다. 혜정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것 같아. 정말? 벌써? 응. 조금씩 양을 늘렸거든.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미라야 나 정말 무서워. 당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시작했잖아. 하지만 당신 빚 생각해봐. 3억이야. 그리고 우리 새 인생.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알았어. 혜정은 눈을 감았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이제 충분했다. 그날 밤 혜정이 화장실에 갈 때 도현과 마주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현은 복도에서 혜정을 불렀다. 어머니, 왜, 도연아?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 혜정은 놀란 척했다. 무슨 소리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예감이 들어요. 어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요. 도연아, 너 무슨. 바로 그때 미라가 나타났다. 도현아 뭐해? 어머니랑 무슨 얘기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라는 도현을 째려봤다.
그리고 혜정에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도연이랑 얘기 좀 할게요. 혜정은 화장실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미라가 도연의 팔을 세게 잡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혜정은 진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진수 씨 상황이 이상해요. 도연이가 나가라고 했어요. 도연 씨가요? 양심이 남아있나 보네요. 하지만 미라가 눈치챈 것 같아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위험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미라였다. 혜정은 자는 척했다. 미라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다. 베개였다.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라가 베개를 들어 올렸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바로 그 순간 혜정이 눈을 번쩍 떴다. 뭐 하는 거니, 미라야? 미라는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저는 그냥. 그냥 뭐? 나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나한테 먹인 약, 전 남편을 죽인 것, 전 시부모를 죽인 것. 다 알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나는 교장이었어. 30년 동안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봐왔지. 너 같은 사람도 많이 봤어.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있지. 혜정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너와 도연이가 나눈 모든 대화 여기 다 있어. 약 먹이려 한 것, 보험금 얘기, 전 남편 얘기. 전부 다. 미라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진수 뒤로 경찰들이 들어왔다. 서미라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다. 미라는 소리를 질렀다. 도현아, 도현아. 이 분들에게 설명 좀 해봐. 놀란 듯이 나온 도연이는 상황을 바라봤다. 체념한 얼굴을 한 도연은 미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뺨을 때리며 이게 다 너가 계획한 거잖아. 내가 병신이지.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흐느끼며 혜정에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눈가의 눈물은 하염없이 뺨에 흘러내렸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도연이에게 혜정이 다가가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아들 도연아, 나의 사랑스런 아들아. 너의 잘못은 내가 선생을 하면서도 너를 올바른 심상을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고 미안하다. 그러니 이 어미의 잘못이니 너도 너의 죗값을 달게 받고 죗값을 다 받은 후 어미가 어릴 적 가르치지 못한 걸 배우는 게 어떠겠니? 혜정은 도연을 안아주었다. 도연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잘못했어요. 미라 옆에 있던 경찰이 도연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은 도연이의 어깨를 잡으며 이제 그만 가시죠. 미라와 도연은 경찰의 인솔로 경찰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제서야 혜정의 눈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려왔다. 경찰차가 떠난 모습을 지켜보던 혜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멍하니 경찰차가 떠난 곳을 바라보고 있는 혜정이에게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곳엔 민호가 있었다. 할머니 멀리서 민호가 달려오고 있었다. 혜정은 민호를에게 두 팔을 벌려 뛰어오는 민호를 안아주었다. 민호야, 아빠가 오랫동안 민호를 못 볼 거야. 할미랑 아빠 오실 때까지 씩씩하게 있을 수 있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손자 민호는 혜정의 품에 안겨서 고개만 끄덕였다. 혜정은 도현아. 나의 도현아, 내가 민호는 잘 키우고 있으마. 그동안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다시 이 어미에게 돌아오거라. 나 역시 너 돌아올 때까지 병들지 않고 늘 기다리고 있으마. 라며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짐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못된 며느리와 어리석은 아들, 어머니의 숭고한 아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해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거나 해칠 수 없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떠오르는 내용의 이야기이었네요. 모든 자식들의 부모의 마음의 10분의 1만 배우길 바라며 영상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